오늘은 심리 조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심리 조종, 말로만 들어도 무섭지 않나요? 심리가 조작되는 사람은 심리를 조작하는 사람에 의해 희생당하고, 심리를 조작하는 사람은 심리를 조작당하는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이득을 얻습니다. 심리가 조작되는 사람은 자기를 심리 조종하는 사람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이 속이는 행동은 인간에게 특히 나타나는데요. 이 심리 조종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심리 조종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폐쇄적인 집단에서 가장 강한 위치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약자에 대한 배려의식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윤리의식이 약화되어 있죠. 세 번째는 사람을 지배하는 행동을 통해 쾌락을 얻습니다. 이 심리 조종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주 강하고 정신력이 강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오히려 정신구조가 허약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정신구조가 허약할수록 남을 지배하는 것을 통해 쾌락을 얻으려고 하고 자기의 전능감을 느끼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정신력이 약한 사람이 현실에 부딪혔을 때 자기 과대망상이나 자기 전능감을 느끼려고 남을 지배하려는 행동을 더욱 하게 됩니다. 타인을 정복하고 지배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느끼려고 하는 것이죠. 이 심리 조종의 가해자 중에 한 축인 왕따를 시키는 가해자의 경우는 어떨까요? 왕따를 시키는 가해자의 경우에 왕따를 시키는 아이는 애정이 부족하거나 다른 누군가로부터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무리하게 공부를 강요받고 있거나 형, 선배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 왕따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아이가 왕따 가해자가 될 확률이 높은 것이죠. 왕따를 시키는 아이는 부모로부터 애착을 느끼지 못하고 다른 누군가를 진심으로 믿지도 않고 누군가와 친해져야겠다는 생각도 하지 않는 회피형, 애착 유형인 경우가 많습니다. 폭력이나 공포로 아내를 지배하는 남편, 반 아이들을 왕따시키는 왕따 가해자, 이들에겐 공감 능력이 없습니다. 이들에게 만약에 공감 능력이 있다면 지배를 통해 쾌락을 얻는 이런 괴롭힘은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처벌입니다. 다른 사람과 따뜻한 유대감을 갖지 못한 사람이 지배를 하고 괴롭히고 조종하려는 것은 너무나 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들에게 다른 사람은 사물과 같기 때문입니다. 사물을 조종하고 만지고 이용하는데 죄책감이 느껴질 리가 없죠. 그렇다면 이러한 심리 조종에 반대에 위치하는 피해자들은 어떨까요? 타인에게 매달려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비슷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폭력적인 남성이나 반사회적 남성에게 매달리며 살아가는 여성은 옆에서 보았을 때 착취만 당할 뿐인데 이 사람들은 이 끈을 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해자들이 하는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가해자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가해자가 없으면 마음속에 정신적인 지주를 잃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러한 심리 조종을 당하기 쉬울까요? 심리 조종을 당하기 쉬운 사람은 의존성 인격장애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심리 조종의 피해자가 될 확률이 높을까요? 대체적으로 심리 조종의 피해자가 되는 사람들은 의존성 인격장애에 해당합니다. 의존성 인격장애를 지니는 사람은 주체적이지 못하고 주위의 사람을 지나치게 배려하는 특성이 있죠. 상대방이 싫어할까봐 전전긍긍하고 생각이 충돌하지 않게 상대방의 말을 부정하지 못하고 사사건건 맞춰서 살아갑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행동도 하죠. 비싼 물건을 파는 외판원이 물건을 팔아요. 근데 그 물건을 굳이 사고 싶지 않더라도 거절하지 못해서 외판원의 비싼 물건을 사고
마음에 들지 않는 남자와 육체적인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돈이 없으면서도 돈을 빌려주는 경우도 이에 속하는데요. 구태여 희생을 할 만한 가치가 없는데도 그 사람이 시키는 행대로 행동을 하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편의를 위해 자신을 이용하거나 착취할 뿐인 사람에게 돈을 몽땅 내놓기도 하죠. 폭력으로 휘두르는 사람에게나 아니면 자신에게 기생충처럼 기생하는 사람에게 생활비를 내주기도 합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의존성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분명 가해자에게 피를 빨리는 건 피해자인데도 이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사람이 의존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실제로는 자기 자신이 매력적이고 지적이고 여러모로 좋은 점을 많이 가진 사람일지라 하더라도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한 의지를 가진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으면 자신은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죠.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 내리지 못하고 의존하는 사람에게 맡겨버립니다. 곤란한 일이 생겨나면 가해자에게 달려가 상담을 하고 가해자가 시키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의사결정을 타인에게 맡기기 시작하면 사소한 일도 스스로 결정할 수 없게 되고 모든 것을 상대방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의존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가해자로부터 심리 조정을 당하기 쉽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통제할 강한 존재를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이 직접이요. 그렇다면 이런 의존성 인격장애는 왜 생겨나는 걸까요? 의존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은 부모로부터 과도하고 난폭한 부모에게서 자랐거나 반대로 간섭이 지나친 부모에게서 자랐으면 의존성 성격 어렸을 때부터 타인의 기분을 지나치게 살피고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면 의존성 성격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매달리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부모에게 매달려야 되는데 오히려 부모가 아이를 시도 때도 없이 욕하고 때리고 방치하는 환경에서 자라다 보면 부모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 한층 더 애를 쓰는 아이가 되는데요. 언제나 부모의 의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되고 스스로 판단하기가 어려워지고 부모의 낯빛을 보고 결정하게 됩니다. 부모와 아이의 애착은 대체로 아이가 태어나서 생후 1년 6개월에 이전에 만들어지는데요. 그 이후부터 사춘기 무렵까지 아이들은 부모의 영향을 받습니다. 불안정한 애착으로 이루어진 환경에서는 애착 관계도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성격이 변덕스러워서 기분 나키는 대로 자식을 홀대하거나 잔소리만 늘어놓고 부정적인 말만 할 경우에 애착 불안이 심화됩니다. 반대로 자식이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키우는 것도 소홀히 하는 것도 부모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는 그런 관계를 맺지 않으려는 회피형, 애착 유형의 아이를 만들게 됩니다. 애정이 결핍된 상태에서 부모로부터 학대까지 받으면 애착 회피와 애착 불안이 더욱 강화됩니다. 이 아이와 부모의 이런 관계가 아이가 자라나서 대인관계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애착 불안이나 애착 회피가 나타나게 되면 이후에 대인관계에서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죠. 이 아이가 성인이 돼서 친밀한 관계를 적극적으로 맺으려고는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눈치는 엄청 살피는 그런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이 바로 의존성 성격장애가 되기 쉽고 바로 그런 의존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심리 조종을 당하는 피해자가 되기 쉽습니다. 애착 불안이 강한 아이는 이미 4, 5살 때부터 부모의 눈치를 살피고 부모의 안색을 살피고 부모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초등학생 이후에는 이런 경향이 더욱 강해지는데요. 마치 아이가 부모의 양육자이자 보호자인 것처럼 도리어 부모를 위로해주고 다독여주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뒤바뀌어도 한참 뒤바뀐 행위지요. 부모를 상담해주고 집안일에 나서서 하고 한창 어리광을 부려야 할 때에 너무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통제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게 됩니다. 또 상대의 비위를 맞추며
행동하는 습관을 어렸을 때부터 갖게 되죠. 그럼 이런 의존성 인격장애를 갖게 하는 환경이 주된 3가지 요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아버지가 알코올 의존증의 경우 자식이 의존성 인격장애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머니가 자기 애가 지나치게 강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나르시시스트의 경우에 자식도 그 코디펜던트의 성격이 돼버려서 이후에 대인관계에서도 어머니처럼 자기 자신을 착취하는 그런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맺기 쉬운 그런 사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어머니가 우울증이거나 불안정한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 자식은 안절부절하고 남의 비위를 맞춰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되기 쉽죠. 부모가 과보호, 지나치게 보호하면서 자식을 키우는 경우에도 이러한 훗날의 대인관계에서 심리조종을 당하기 쉬운 사람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의족서 성격장애와 더불어서 이러한 심리조종을 당하기 쉬운 데는 피암시성이 될 수 있는데요. 피암시성은 말 그대로 암시를 잘 당하는 성향을 가리킵니다. 피암시성이 강한 상대는 이를테면 자신에게 들어오는 정보를 믿어도 좋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비판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모든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 쉬운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체적인 의사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주어진 지시대로 행동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피암시성의 특징에 3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타인의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거나 타인의 말에 영향을 받기 쉬운 성격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앙심이 깊고 미신이나 초현실적인 현상을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과장된 이야기를 하거나 허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과장된 성격, 과장된 말을 하는 비군 성격장애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도리어 암시를 잘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군 성격장애에 해당하는 연극성 성격장애, 경계성 성격장애, 이러한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가 너무 성격이 극적이고 극단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를 통제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되게 잘 넘어가기 쉬운 성격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심리 조종에서 벗어나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것은 의존과 자립의 문제인데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지속적으로 교류를 맺으면서 얘기를 나누고 상담을 하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내가 심리 조정을 나한테 하고 있는 사람에게 미움만 갖고 거부만 하고 환멸 갖고 일단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나쁘게만 일방적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우울해지고 자살하기 쉽습니다.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갑자기 그 종교를 믿지 말라고 하고 그 종교가 사실이 아니라는 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거를 받아들이는데 너무 충격이 크고 너무 우울해지기 쉬워요. 오히려 이렇게 하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처지를 털어놓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내가 왜 그 사람에게 심리 조정을 당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중적인 마음을 털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하는 사람에게 이런 마음을 털어놓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은 마약에 빠졌는데 이런 얘기를 털어놨다고 해요. 마약을 빠지게 되는 이유는 내가 마약을 하는 무리 애들로부터 그 애들과 멀어지기 싫어서 이런 마음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이 사람의 통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데는 내가 어떤 점에 끌리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환기가 되고 점점 이 관계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폭력적인 남성에게 지배당하는 여성은 매를 맞아도 헤어질 수 없는 이유로 그 남자가 속삭여주는 사랑의 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런 식으로 털어놓을 수 있게 자기 스스로 털어놓을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자신의 형편없는 자아에 대해 털어놓게 만들어야 합니다. 심한 폭력을 당하면서도 나를 이 세상에서 사랑해줄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 라는 식으로 계속 생각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털어놓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마음에서 자기 무력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속 자기가 낮은 상태에 있으려고 하지 말고 직업교육이라도 받고 자기의 능력을 키워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작은 취미나 특기를 하나씩 개발해 나가면서 자기 자신감을 회복할수록 그러면서 심리 조종에서 서서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기 효능감을 느끼면 이런 심리 조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힘을 내시고
언제나 최고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